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기자기 김별이. 저는 큰자기 이수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가 뭔지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요? 네, 또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딥페이크 특집입니다. 수아씨, 혹시 딥페이크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죠. 아마 자기님들도 모를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이나 미세한 주름까지 판별해서 바꾸는 기술입니다. 우선 퀴즈를 통해서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퀴즈 도전해 주실 분 계신가요? 유키즈. 그럼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딥페이크가 적용된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의 연설 영상 중 한 장면을 가져온 것인데요. 다음 그림 중 실제 오바마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모두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상의 오바마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本期山东一则核心队也从属对话的本地事件，之后也会是我们不断发现。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 항복한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인데요. 이러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국가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국민들이 믿었다면 정말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을 것 같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면 딥페이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딥페이크를 만들어내는 생성자, 즉 제너레이터와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이 포함하는 것이 GAN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의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과 위조지폐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조지폐법은 가짜 지폐가 진짜 같아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를 만들어낼 것이고, 반대로 판별 모델이 역할을 하는 경찰은 이 사람이 가짜 화폐를 만든지 아닌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 더 정교하게 가짜 돈을 만들어내고 더 정교하게 판별을 내기 때문에 실제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GAN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아직까지 딱 떠오르진 않죠? GAN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자면 CNN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CNN은 1980년대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GAN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각 인식 작업에 이용됩니다. 반면 GAN은 비교적 최신인 2014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생성 AI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일까요? CNN은 GAN 내에 시각 및 오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두 기술은 역할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CNN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사진에 고양이가 있는지를 판별해내고, GAN의 경우에는 고양이의 생성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학습법 모두 특정 개체의 특징을 찾아서 표현해내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에는 We do need school reform, and we do need 딥페이크를 학습시키기 전에는 실제 데이터를 뜻하는 리얼 데이터는 검정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는 초록색 선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모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보라색,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GAN을 학습시키다 보면 결국에 학습 후에는 실제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딥페이크 모델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실제 주커버그인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네, 실제로는 이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 주커버그의 사진인데요. 이처럼 실제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딥페이크는 많이 발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발전한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판별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어떤 점을 살펴보고 판별해야 할까요?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마의 피부가 일반적인지 그리고 눈과 눈썹의 그림자가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눈 깜빡임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말할 때 볼과 입술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퀴즈를 또 풀어볼 건데요.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퀴즈. 네, 그럼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We do need school reform, and we do need accountability. What we need more into the school system. Our government is willing to put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트럼프는 실제 트럼프일까요? 네, 실제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눈썹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를 AI로 판별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기술에 대해 살펴봅시다. AI가 AI를 막는 기술 첫 번째는 주파수 기반 탐지입니다. 이 사진은 GAN 모델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공 생성물들인데요. 이제 앞서 별이 씨가 설명했듯이 딥페이크는 GAN 생성 모델을 통해 제작이 되는데 각자 GAN에 따라서 생성되는 주파수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을 분석해보면 어떤 GAN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 기반 탐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흑백 사진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흑백 사진으로 만든 사진을 푸리엘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 주파수를 분석해 볼 건데 여기서 푸리엘 변환은 시간에 대한 신호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수학적 기술입니다. 푸리엘 변환을 한 주파수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는 저주파이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고주파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 사진이고 가짜 사진인데 이 푸리엘 변환을 한 주파수를 1차원 표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실제 가짜로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신체 특징 기반 탐지인데요. 이 딥페이크의 대상 중 사람의 얼굴에서 관찰되는 신체 특징들을 파악해서 혈류 현상을 측정하면 실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그림자나 눈썹의 움직임 등을 활용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인 실제 사진에는 혈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생물이나 사람이 아닌 생물들에게서는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딥페이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이 있는 딥페이크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딥페이크를 판별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노래 아시나요? 저희가 지금부터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도 아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검은 고양이 네옴 네옴 네옴. 근데 서영씨, 검은 고양이 네옴이 아니라 네로 아닌가요? 왜 네옴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저희의 발표 주제가 빈쌀만의 네옴시티이기 때문이죠. 아하, 그렇군요. 30년 뒤 우리는 사막에서 살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학년도 테드 발표를 하게 된 홍은채. 김서영입니다. 홍은채 씨, 혹시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차기 국왕 빈살만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현대, 롯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한 곳에 모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왜 한 곳에 모이게 된 거죠? 바로 빈살만이 진행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네옴시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은채 씨는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6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공상과학적인 미래 도시를 건설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희 네옴시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뿅! 2017년 빈살만 원세자가 사우디 미래투자 회의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경제 다각화를 계획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비전 2030입니다. 이러한 경제 개혁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 건설이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두바이 건설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90%가 사막 지형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건설된 지역은 북서쪽 홍해와 맞닿아 있는 타르쿠즈입니다. 예로부터 홍해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는데요. 이를 개발하여서 중동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빈살만의 의도가 잘 보여집니다. 네옴시티는 크게 4개의 소도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산악지대를 개발한 친환경 관광본지 프로제나, 바다의 첨단 기술의 결정체 옥사본, 럭셔리한 유트성 신달라 아일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 도시 더 라인까지. 그 중에서 170km에 달하는 선형 도시인 더 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라인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유지되며 밀도 높은 선형 형태를 통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최대 9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 혁신 도시입니다. 도시 내에 자동차를 전혀 들이지 않고 이동 수단으로 170km에 달하는 지하 고속철로를 이용합니다. 또 500m에 달하는 도시 상하 구조는 네옴시티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 단 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데요. 다시 말해 집, 학교, 병원 등 모든 시설을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고밀도 도시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각 구획은 135개의 구획으로 나뉘며 각 구획에는 1000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물로는 주거, 교육시설, 수직농장, 놀트정박지, 그리고 정기장 등이 있습니다. 폭 200m, 높이는 500m, 그리고 길이는 170km로 최대 9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전체의 기후가 조절되어서 기후 걱정이 없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1년 내내 기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 너무 좋은걸요? 은채씨, 혹시 네옴시티 핵심 기술 아크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크아이와 아크 브레인으로 이루어진 아크는 로봇 친화형 건물의 뼈대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크아이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 건물 내부에서 인간과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크 브레인은 건물 내 로봇의 이동, 위치, 서비스를 모두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도입한 로봇으로 네옴시티 내부를 3차원으로 바라보고 이를 디지털 클라우드에 복제하여 지도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네옴시티 내부의 거주자가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죠. 우와, 친환경과 관광, 최첨단 산업이 모두 어우러진 미래 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개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죠.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는 기술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퍼라인은 좁고 깊은 구조의 특성상 중간 지점 밑부터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이 수직으로 떠 있는 정 30분 정도만 빛이 완전히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햇빛이 잘 드는 도시의 3층부에는 재력이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하류층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바로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외벽이 모두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이 한 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아하, 그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또 좁고 깊은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진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선을 타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주변이 산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구조대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선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우선 빛이 아래층까지 내려오지 않는 문제는 네옴시티 유리벽 맨 위층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얻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열이 건물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쿨루프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쿨루프 시스템이란 특수 반사 물질을 활용하여 태양광선의 약 65% 이상을 반사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를 네옴시티 유리벽 옆면에 적용하면 열이 내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를 네옴시티 곳곳에 설치하고 일정 간격으로 화재 감지 센서와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형 구조를 타고 빠르게 확산될 때 화재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방화벽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제가 네옴시티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사막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 용수 부족 등의 문제로 신선식품 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군요. 네, 스마트팜 기술은 기존의 농업 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 ICT를 융합하여서 스마트폰, 센서,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농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농작물 생산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기술은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물의 성장 환경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또 식량 생산 현황을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스마트팜 기술이 보편화되면 지속적이고 다시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와, 이렇게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네옴시티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빛나는 발전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은채 씨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함께 30년 뒤 네옴시티로 떠나볼까요? 뿅! 서영씨, 우리 42.5km 떨어져 있는 엽기 떡볶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엽기 떡볶이요? 42.5km면 네옴시티 고속 지하철로를 이용해 5분도 채 안 걸리겠는걸요? 지금 바로 갈까요? 그런데 밖에 비가 오고 났다리 흐려지진 않겠죠? 우산을 챙겨야 할까요? 에이, 네옴시티는 도시 전체의 기후가 조절되잖아요. 날씨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막 위의 미래 도시.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고 최첨단인 이곳.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혁신적인 빈살만의 네온시티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무작정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옹고지진의 마음으로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또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홍은채 김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21세기에 태어나보니 신이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지성호, 김민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여행할 것인데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각 종교의 뿌리를 찾아 세계를 비행하는 포스코 에어의 기장 김민채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현대공학, 의학기술로 종교의 금기사항에 대한 대체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포스코 에어는 여러분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며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첫 번째 여행국인 인도로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POSCO Airline. We ask that you please fasten your seatbelt. Thank you for choosing POSCO Airline. Enjoy your flight. 우리 비행기는 불교의 창시국인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예, 여러분, 포스코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어디 보자. 다 오셨네. 저희 가이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여러분들께 각 나라의 대표 종교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투어 가이드 미스터 G입니다. 저는 과학을 이용하여 여러분께 종교의 금기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릴 미스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만 믿고 각 나라의 종교를 그저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여행지인 인도의 대표 종교는 바로 불교인데요.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바로 이곳 인도의 고타마 시타타에 의해 창시된 전통 종교로서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부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금기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음주입니다. 물론 음주는 불교에서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분율 중 음식 규정 도서인 약혼도에 따르면 취하지만 않는 한에서 이 음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놈 취향인 것이죠. 그러면은 술을 마시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몸을 못 가누고 전 애인에게 자니? 지금 뭐해? 와 같은 내서는 안 되는 용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의 원인은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흔히 알고 계시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간에 있는 알코올 탈수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바로 이 취향의 주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것이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이 몸속에 쌓이게 되면 어지럼증, 구토, 그리고 내서는 안 될 용기 등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없는 취하지 않는 술 세상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술을 취하지 않는 기술이 적용된 술이 있는데 그 이름도 멋있는 알코신스입니다. 알코신스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합성술로 뇌가 기술을 접목하여서 술을 마셨을 때 뇌에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 대신 긍정적 영향을 토대로 만들어진 술입니다. 술의 긍정적 영향이라니 혹시 미스터 지도 어르신들처럼 술이 약이다 뭐 이런 말을 믿는 건가요? 에이, 위스키, 그건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영향이란 기분 좋을 정도만 취하거나 사교성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를 말합니다. 분명 취하지 않는 술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하는 건 역시 취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알코신스가 취향을 완벽하게 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없기 때문에 술을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한 느낌이 나거나 그 정도가 오래가는 것 뿐이지 저희 아버지들이 전날에 한잔 하시고 다음날 더 이상 해장국을 찾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술의 부정적 영향에는 뭐가 있나요? 술의 부정적 영향은 바로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하여 정보 전달을 늦추는데 특히 뇌의 연변계, 전두엽, 브로카 영역, 두정엽, 해마, 베로니카 영역, 손의 연수를 각각 자극하여서 우발적 심리, 단기기억 상실, 균형감각 상실, 단기기억 상실, 호흡 곤란,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듣기만 해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니 이게 바로 술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미스터즈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그새 벌써 한잔하시고 온 거 아니죠? 네, 미스킴. 저 그렇게 책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에이, 미스킴. 저 그렇게 책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에이, 미스킴. 미스터즈를 위해서라도 빨리 다음 나라로 가는 것이 낫겠네요. 다음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그곳으로 떠나보시죠. 우리 비행기는 두 번째 여행국인 아라비아 반도로 곧 출발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슬람교의 창시국인 아라비아 반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슬람교가 탄생한 아라비아입니다. 이슬람교가 뭐냐고요?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창시한 종교로 무하마드가 유일신인 알라의 사도이자 예언자로 가르침을 받는 아브라함의 유일신교입니다. 이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사항은 유명하죠? 바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을 못 먹는다니요. 잠시만요, 미스킴. 중간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미스터즈 사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아니, 미스킴. 제가 우리 떡볶이와 치킨을 같이 먹는 사람에도 지금 제가 돼지로 보이십니까? 미스터즈가 더 화내기 전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과학적인 이유로 보았을 때 돼지의 특성과 사막기후에 연관이 있습니다. 돼지는 땀샘이 존재하지 않아 수분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사막기후에서 이러한 돼지가 키우기 적절치 않은 동물임은 당연합니다. 사실상 돼지를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던 거죠.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도 삼겹살의 맛을 깨우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슬람 사람들 입맛에 극락을 보여줄 방법은 바로 배양육입니다. 인공육의 종류에는 재배육과 배양육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배양육은 살아있는 가축의 세포를 추출한 후 주입하여서 배양한 후 고기화한 식품입니다. 배양육의 경우에는 세포를 추출하여 주입하는 세포 주입과 세포 증식, 세포 분화, 세포 성숙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세포 분화는 증식하는 세포가 형태와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즘 배양육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골격근 주변에 위치한 위성세포와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지방유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합니다. 이 모든 줄기세포들은 각각 분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성세포의 경우 근세모 재생과 성장 과정 조절을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입니다. 이 위성세포의 경우 혼자서는 증식이 잘 되지 않지만 다수의 세포를 배양할 시 섬유로서의 분화가 쉽게 일어난다네요. 요즘 이러한 배양육이 할랄푸드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삼겹살의 맛을 알려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슬람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다음 여행국은 마지막 여행국인 팔레스타인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곧 팔레스타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기독교의 창시국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였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여러분 아쉽게도 저희 마지막 여행지인 팔레스타인에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래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유일신교인데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경우 10계명이 존재하는데 이 10계명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 중에 8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이 8계명을 현대 과학적으로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서 거짓말쟁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How to spot a liar라고 하죠. 네?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는 쉽게 속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폴리프라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폴리프라피는 몸에 센서를 부착하여서 호흡, 피부 전기 반응, 심혈관 반응 등을 측정하여 거짓의 진위를 파악합니다.
사람의 경우 거짓말을 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동공 확장, 호흡, 심장박동의 증가 등이 일어나서 이 거짓말 탐지기가 포착할 수 있는 증거가 쉽게 발견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그래프 파형 폭으로 관찰하여서 이를 분석하는 것이 폴리그라피 활용 조사입니다. 네, 이런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방법, 바로 흥분과 자해인데요.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급격한 신체 변화 혹은 순간적인 신체 변화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말 탐지기가 판단할 때 신체의 변화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할 때 모두 손발이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거짓말을 할 시 침묵이 오고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말쟁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이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자해를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거짓말쟁이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함으로써 거짓말 탐지기가 판단할 때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와, 거짓말 한 번 안 들키려고 자해를 한다니 저 같으면 그냥 안 하고 말겠네요. 그나저나 미스터지, 이 여름에 여행까지 오니까 제 첫 애인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참 좋았었는데. 잠시만요, 미스님. 계속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 저한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스님, 거짓말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이랑 같이 간 바다도 참 좋았었는데. 아니, 미스님 지금 거짓말이라고 뜨잖아요. 혹시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건 아니죠? 아, 미스터지, 저를 지금 뭘로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해봤죠. 아니, 미스킴 계속 거짓말이라고 뜨잖아요. 아, 센서가 고장난 것 같네요. 저희 여행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따라와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모두 아쉬운 마음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비행기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스코 에어는 각 대표 종류의 금기 사항과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을 공학, 의학적 기술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비행기는 곧 한국으로 귀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짝사랑 상대의 생각을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아영, 손민지입니다. 민주씨, 혹시 어제 같이 걸어가던 남자 누구예요? 이건 비밀인데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 저한테만 살짝만 얘기해주세요. 그게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좋아했어요. 그럼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나요? 일단 그 친구는 키가 크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진짜 잘생겼어요. 완벽한 제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 친구도 민주씨를 좋아하나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를 확실하게 좋아하나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 친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의 생각을 읽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민주씨,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뭔데요?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그런 기술 같은 거요. 그런 게 실제로도 존재하나요?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 발명되었다고 해요. 그런 기술이 발명되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술은 단순한 생각 및 문장만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복잡한 문장, 이 생각의 유기성마저 해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술을 어느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들은 뇌괴리병 환자들, 그리고 경직성 사지마비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과 같이 실업장을 동반하는 환자들, 즉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독 AI 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을 맡고 있는 fMR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SMRI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I는 구조적 MRI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RI입니다. SMRI는 뇌 전체적인 부분을 스캔한 뒤에 대뇌의 물질적, 물리적, 그리고 구조적 결함을 확인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MRI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도 AI 기술에 활용되는 fMRI는 SMRI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부분의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는지가 각각 생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뇌 피질의 상태를 붉게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마리오 샌든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fMRI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각을 포착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연구팀은 2명의 피실험자를 고용하여 한 명의 피실험자에게는 HTSC라는 알파벳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였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HTSC라는 알파벳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뇌 피질 상태를 fMRI로 촬영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시각적으로 알파벳을 확인한 사람과 의식적으로 생각한 사람의 대뇌 피질 상태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뇌 피질 상태에 활성화된 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알파벳을 상상하였는지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fMRI의 원리는 뇌의 혈류량 변화에 따른 운동, 시각, 공간 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 활성화를 감지입니다. 대뇌의 뉴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뉴런이 활성화될 때에는 산소를 포함한 적혈구의 이동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혈류 변화의 감지를 fMRI가 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대뇌 피질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몸의 공간 지각에 관여하는 해마열이랑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fMRI의 대뇌 피질 촬영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챗GPT와 같은 언어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생각해독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생각해독 AI 기술에는 언어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과정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7시간 30분 이상의 기계학습 과정이 요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할 문장과 그리고 실제로 생각한 문장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며 오류가 난 것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직 집에 가려면 3시간이 남았다 라는 문장을 생각하고 언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언어 인공지능에게 결과값을 요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는 지금 떡꼬치를 먹고 있다. 집에 가려면 3시간이 남았다라고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문장과는 다소 다른 문장의 결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비장애인은 떡볶이가 떡꼬치로 오류가 났고 먹고 싶다가 먹고 있다가 오류가 난 것을 즉각적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자발적인 대조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선발적인 기계 학습 또는 장애인에게 이런 간단한 문장을 얘기하고 문답을 함으로써 기계 학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와 같은 운동 영역의 질문 혹은 방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와 같은 공간 영역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언어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환자들의 활력 질문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환자들의 치료 스트레스가 절감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대인관계 형성에 기여를 하여서 환자 개개인의 더 가치 있는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해독 AI 기술은 환자의 의식상태 진단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변해가 손상되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를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인간 상태이신 분들 중에서도 의식은 있지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서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학습된 언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의식 상태를 빠르게 진단해서 활력 징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도 고려해주는 세상이 되어가다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게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사용해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어떤 점을 주의해야죠? 개인의 사소한 생각까지 모조리 해독해버린다는 기술의 특징을 악용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신적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독 AI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 사용 여부를 제정한다라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또한 실업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생각해독 AI 제작 기업은 기계의 온오프를 사용자의 의식만으로 가능하게 제작해야 한다라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기술을 상용을 할 때는 범용적으로 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증 환자 진료용 같은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사람들이 더 쉽게 기술을 악용할 수 있지 않게끔 기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도입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술을 더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하면 울리는 다들 보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좋아하면 울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알람 어플인데요. 좋알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좋알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토대로 생각해독 AI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두 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저희가 상용화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완하였는데요. 먼저 좋아하는 첫 번째 특징,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을 생각해독 AI 기술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이 해독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사람과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조알람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자신이 사용하기 싫어졌을 때 손쉽게 제거하고 기술과 단절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생각해독 AI 기술에도 적용하여서 사람들의 권리와 권리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 안전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fMRI 기술은 MRI라는 휴대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계를 사용하여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휴대용 MRI, 그 뇌파 측정기 등을 모자나 이러한 안경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맞춤 의학,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 논쟁하고 있는 과거와는 달리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진단과 치료로 사람들에게 더욱 방대하고 다양한 의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조알람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더 손쉽게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떠한 변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알맞은 상황에서 활용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집니다. 맞아요. 이러한 기술이 더더욱 발전하여서 우리가 더욱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오늘의 강연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지금 무슨 기술 보고 계세요? 네? 뉴로모피 컴퓨팅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수민, 정희안입니다. 지금부터 뉴로모픽 컴퓨팅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뉴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뇌를 모델로 한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생물학적 신경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은 기존의 컴퓨터보다 높은 처리 속도와 저전력 소모, 그리고 강화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뉴로모픽 컴퓨팅의 기술적 개념과 최근의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수민 씨 발표에서 어색한 점 못 느끼셨나요? 방금 수민 씨는 챗 GPT가 뉴로모픽 컴퓨팅에 관한 발표의 서론으로 작성해준 대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의 대본이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대본을 완성해준 챗 GPT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발표가 인공지능에 관한 발표인 건가?
않을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발표 내용이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챗GPT의 예시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한 번쯤 인공지능을 사용해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당연히 과학적 기술을 통해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뉴러모픽 컴퓨팅입니다. 뉴러모픽 컴퓨팅 혹은 뉴러모픽 공학은 뉴런의 형태를 모방한 회로를 만들어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하는 공학을 말합니다. 혹시 이 말이 잘 와닿으시나요? 어떻게 뇌 기능과 뉴런의 형태를 모방하여 컴퓨팅에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이 어떻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잘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러모픽 기술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주제인 뉴러모픽 공학에 관해 설명하고 그 원리,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전망과 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의 컴퓨팅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재 컴퓨터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것에 의존합니다. 이 폰 노이만 구조는 헝가리 출신의 미국 과학자 폰 노이만이 제안한 구조인데요. 세 가지의 기본 구성 요소인 중앙 처리 장치 CPU, 메모리,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버스라는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와 정보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버스를 공유합니다. 이런 폰 노이만 구조는 현재 모든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명령어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속적인 이동으로 발열과 전력 소모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화면 알아보시겠나요? 그 챗GPT를 사용하는 화면인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챗GPT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뉴러모픽 컴퓨팅에 관한 발표라고 했는데 왜 계속 인공지능이 챗GPT를 언급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부터 그 연관성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GPT-3 모델은 한 번 학습을 할 때 시간당 1.3GW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양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1분 동안 소모하는 전력 소모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인간의 뇌는 매우 적은 전력 소모량, 전구 하나를 밝힐 수 있는 20W 정도를 한번 학습하거나 연산하는 데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소모량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뇌는 의미 있는 정보와 신호만 받아들이고 의미가 없다면 그 정보나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민 씨 혹시 뉴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뉴런은 뉴러모픽 공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는 매우 적은 전력 소모량으로 영산이나 학습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전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뉴런에 있습니다. 뉴런이 연결 구조가 병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전력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고 또 시냅스라고 해서 뉴런과 다른 세포를 연결해주는 틈이 존재하는데 이 시냅스가 수시로 열렸다가 닫히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최소화됩니다. 뉴런에서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전달될 때 스파이크라고 하는 전압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스파이크가 시냅스에서 솟아오르면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뉴런으로 그 자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경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신경계의 원리와 컴퓨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정보의 저장과 연산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컴퓨터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메모리가 따로 존재하고 정보 상호 전송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경계의 원리가 뉴러모픽 컴퓨팅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폰 노이만 구조인데요.
중앙 처리 장치의 경우에는 뉴런을 모방한 소자로, 메모리의 경우에는 시냅스를 모방한 소자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 시냅스를 모방한 소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맵리스터라는 소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맵리스터는 메모리와 레지스터, 즉 저항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에 따라서 저항이 계속 변하는데 이 변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저장하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맵리스터는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에 따라 스파이크 발산 여부를 결정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뉴로모픽 컴퓨팅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로모픽 컴퓨팅의 원리를 설명해 봤는데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현재 그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를 구현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를 적용한 반도체의 개념이 수립되면서 뉴로모픽 칩 또한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점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뉴로모픽 컴퓨팅은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 학습 및 연산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인공신경망의 딥러닝보다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수의 인공 뉴런과 병렬적인 구조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기술적으로 뉴로모픽 컴퓨팅을 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뛰어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뉴로모픽 기술,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선까지 거의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이 뉴로모픽 기술의 활용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뉴로모픽 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 뉴로모픽 칩은 하나의 반도체에서 연산과 학습 그리고 저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뉴로모픽 칩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실시간 얼굴 인식,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반도체가 활용되는 곳이 정말 많은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한 씨, 이 뉴로모픽 칩을 이용하는 연구를 주로 하는 분야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사람과 관련된 분야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의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뉴로모픽 기술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뉴로모픽 컴퓨팅 소자 기술인 스커미오 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커미오는 나노스핀 구조체의 형태를 가지며 소용돌이 형태의 배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스커미오는 특유의 구조적 안정성과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크기를 지녀서 이렇게 메모리나 논리소자처럼 차세대 전자소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인공 시냅스 소자를 이용해서 손글씨 숫자 패턴 인식 학습을 진행시켰을 때 몇 %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 7,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무려 90%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공 시냅스 소자는 이렇게 높은 인식률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만 번의 반복 학습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스커미오 소자는 고작 15,000번 만의 학습으로도 전력 소모를 10배 이상이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뇌에 신경세포망 기능을 구현한 인공신경섬유 소자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뉴런과 시냅스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신경망 네트워크 시스템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뉴로모픽 컴퓨팅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된 램 트랜지스터 소자인데요. 이 램 트랜지스터 소자는 메모리와 트랜지스터의 합성으로 인간의 신경세포처럼 초저전력에서 초고속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이용해서 패턴 인식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무려 94%의 높은 인식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인 뉴로모픽
아직은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로 가방화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런모픽 기술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적으로 2세대 뉴런모픽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2년 뒤인 2025년이면 연평균 35%의 상승세를 찍을 것이고 인공지능 시장 또한 매우 커져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뉴런모픽 기술은 발전할 것입니다. 저희 발표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의 발표를 통해 뉴런모픽 기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수민, 정희연이었습니다. 저는 AI 인문학 강연을 준비한 경지윤, 이효웅입니다. 뭐지?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진짜 후지것이구만. 내 개인 정보 담당 서비스는 어디 간 거지? 입자단위 텔레포트는 왜 안 보이는 거야? 뭐? 지금이 2023년이라고? 아니 뭐라고? 그래서 2028년생인 내가 이곳을 후지라고 생각했구만. 그나저나 여기 보니까 이곳은 포스테드라고 학생들한테 벚꽃 창신의 가치를 알려주는 곳이라던데? 재밌구만. 마침 할 게 없어서 심심하던 차였는데 그럼 여러분들께 저희가 미래에서 본 인간의 중요한 정수를 여러분의 시대에 맞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역사학자입니다. 굉장히 2023년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2023년에서는 기술들이 굉장히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키오스크 굉장히 많이 보시죠? 이런 키오스크 말고도 IoT, 사물 인터넷이나 블록체인 혹은 3D 프린팅까지 굉장히 많고 되게 신개념적인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AI이죠. AI 인공지능, 요즘에는 음성 인식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시도 써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신 수행평가할 때 잘 부려먹고 계신 이 챗GPT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쉽게 말하면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기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즉,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망에서 인간의 지성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이 신경망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 것이죠.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조건에 따른 확률을 구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일종의 논리체계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면 저희 이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티처블 머신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혹시 티처블 머신 사용하시는 사람들 있나요? 네, 없다고요? 네, 알았어요.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가위바위보를 인식해서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주먹에 대한 데이터들을 쫙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보자기에 대한 데이터들, 가위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느 것도 아닌 것도 하면서 되게 이상한 엄지들을 막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는 이 데이터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는 이런 저희가 사진을 주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가위죠. 그럼 가위를 갖다가 뭐랑 가장 비슷하지? 하다가 얘랑 가장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시저 96%,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이렇게 시저가 96%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저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특징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런 넌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 이상한 손동작들을 막 해서 이게 뭐야? 라고 보여준다면, 여기서 이 인공지능은 모르겠어요, 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가위일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주먹일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보자기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답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저희 이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따로 뭔가를 알려주지 않아도 정보만 주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이런 머신러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문제와 답을 동시에 주어줌으로써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지도학습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푼다. 두 번째,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정받는다. 세 번째, 정답일 때의 방법을 분석한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화면에 미모의 여성분들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돌 얼굴을 구별하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만약 첫 번째로 이분이 장원영, 이분이 카리나라고 잘못 대답했다고 해봅시다. 인공지능은 이 사실이 오답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지도학습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인공지능에게 답이 아닌 문제만을 제시하는 학습 방법인데요.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푼다. 두 번째, 정보끼리 연관성을 찾는다. 세 번째, 연관성에 따라 정보를 간단하게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진 중에서 남자 연예인의 얼굴을 구별하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인공지능은 먼저 첫 번째로 사진들을 쭉 스캔하고 사진들 간의 공통점을 찾은 다음 그 다음에 남자 연예인의 얼굴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이 이제 강화학습인데요. 아까 그 비지도 학습이 수학 문제집을 풀 때 답지랑 같이 함께 보면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라면 이 강화학습은 이제 저희 스스로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과 아주 똑같은 겁니다. 즉 전인규 쌤이 저희한테 야, 이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답도 모른 채로. 그래서 풀어봤는데 이거 틀렸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배제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맞았다. 기분 좋다 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문제를 줬는데 얘가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빵점을 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빵점이 맞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그냥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10분 내에 클리어하면 5점을 주는 문제를 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 이 로봇이 풀었다가 맞췄어요.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이 로봇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쓴 방식 5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약간 좀 저장을 합니다. 계속 강화를 해서 자신의 모델을 학습을 해요. 그럼 만약에 파격적으로 5분 내에 100점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 로봇이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고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100점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훨씬 더 강하게 이거를 알고리즘을 학습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100점, 굉장히 차이가 큰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은 그냥 이 학습 경로를 그냥 저장해버립니다. 아예 외워버려요. 어떤 문제들은 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 완전히 그냥 고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세돌님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강화학습 때문이죠. 자, 인공지능은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입력에 대한 출력값을 얻습니다. 자, 인공지능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앞서 보셨듯 존재하는데요.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는 모두 문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경로로 가면 30분이 걸리고 B 경로로 가면 가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을 1초라도 볼 수 있는 대신에 31분이 걸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A 경로로 가실 건가요? B 경로로 가실 건가요? 저라면 1분 조금 더 걷더라도 B 경로를 선택해서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을 잠시나마 보고 싶은데요. 자, 인공지능이라면 아마도 A 경로를 선택해서 무조건 최적의 도착 시간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저보다 조금 더 티가 나고 공감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만의 고도한 공감 능력과 감정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의 정, 그러니까 우리만의 말랑말랑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감 능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 우리만의 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 인간보다 더 능가하는 인공지능만의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알아보지 않아도 좀 명명하죠.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컴퓨터 자체만으로 개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제 인공지능이 더 덮여지면 이제 어떤 문제를 그냥 답도 안 알려주고 방식도 안 알려주고 툭 던지면 얘가 알아서 아 이거 이렇게 뭐 어떻게 하던데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논리 체계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 인공지능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한계점들을 저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인공지능은 없지만 저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 강점은 바로 비효율적이면서도 가치를 드러내주는 그런 인간만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실존주의라는 것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모든 가치, 저희가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헤드를 제가 만약에 뭐 되게 신성한 존재를 여긴다고 하면 이 녀석은 이제 굉장히 신성한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 위에 뭔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 되고 막 얘는 되게 깨끗한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만의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칙에 따라서 저희의 세상, 저희의 가치관, 저희의 삶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여기 또 남은 사람도 있고 건축물도 있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 가운데에는 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약간 원숭이 같기도 한데 얼굴을 보니까 약간 원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발을 보니까 또 뭔가 이런 이상한 괴물이나 그런 것 같긴 않고 그냥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여기 왼쪽을 보면 표범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이 그림을 갖다가 아 나 이렇게 봤는데 난 저렇게 봤는데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그 사상,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의 인생 자체가 모두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성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큰 가치를 지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사랑 같은 경우 혹시 여기 첫사랑을 보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첫사랑 사랑 같은 경우 이런 사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별을 하거나 뭔가 사랑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저희가 이 사랑에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저희 친구들 간의 우정 굉장히 많이 싸울 때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하지만 싸운다고 해서 만약 이제 화해를 하면 그만큼 더 정이 굳어지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더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팀워크도 저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협동심을 일으키면서 도움이 되고 이로써 저희는 현대의 이런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놀라워하면서 언젠가 AI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실존주의 개념을 통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가치를 정의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잘 정립해 나간다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압도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바탕으로 나의 진로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나간다면 인공지능이 인간 활동의 일부를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걱정 하나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지느나 비교질 혹은 뭐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이제 그런 감정들은 갖다 버리세요. 그런 감정들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 쓸모가 없냐? 여러분들만의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감정들을 갖다 버렸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낀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움 그거를 찾아서 항상 나아가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스스로 도전하세요. 그렇다 보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런 완고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진로에 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던 시대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 직업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직업만 되면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언제 이 직업이
뭔가 퇴색하고 쇠퇴하고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만의 아름다움, 이런 저희가 매기는 저희의 아주 숭고하고 되게 대단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결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제 원래는 돌아갈 수 있는 포털이 드디어 열린 것 같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테드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2반 김도준, 김현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거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고 싶었던 기술에 대해서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여가 활동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SF 영화에 나오는 첨단 기술들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궁금증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최신 논문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강연을 보조할 베이맥스라고 합니다. 삐리릭삐리. 진짜 내가 나오지 말랬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려 했는데 때마침 지멋대로 벌써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가 나온 영화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캐릭터는 영화 빅티어에 나오는 주인공의 보조 로봇인 의료용 로봇 베이맥스인데요. 이 베이맥스는 의료용 로봇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붕대를 감아서 적절한 곳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외상치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호응을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영화 빅티어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물에 빠졌을 때 적재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열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따뜻한 쿠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가락 끝에서 치료용 스프레이가 분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믹스에는 가장 중요한 의료용 생체정보 스캔 능력이 있어서 빅히어로의 주인공이 히로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육체적 아니면 정신적? 당신을 스캔하겠습니다. 스캔 완료. 오른쪽 팔에 경미한 표피, 찰거상이 발생했군요. 치료를 위해 항균 스프레이를 제안합니다. 잠깐만, 스프레이의 성분이 뭐지? 기본 성분 물질은 다시트라신입니다. 안 됐지만 난 알레르기가 있어. 다시트라신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은 땅콩입니다. 잘한다. 일단은 명령어 입력은 모두 끝났나 보네. 맞아. 치료 방법이 10,000가지 이상 입력돼 있어.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건 베이맥스다. 네, 이렇게 이게 나다. 우하하하. 이렇게 많은 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물에 따르면 실제로 의료용 생체정보 스캔 능력을 이용해서 알레르기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알레르기 검출 센서의 모식도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기 기판 밑에 상기 링커층 있죠? 이 상기 링커층에서 항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항체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저항값이 저항방지구에서 변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변한 저항값에 의해서 알레르기 검출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레르기 검출 센서 같은 경우에서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에 한해서만 검지를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좀 더 다양한 항체,
예를 들어서 뭐 항비실린 항체, 항콘글루틴 항체, 그리고 항글리신 항체와 같은 여러 가지 항체들을 이 이거층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알레르기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생체 정보 스캔 기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난민들의 건강 정보를 빠르게 스캔함으로써 어떠한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난민들의 생체 정보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맞춤형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치료뿐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까지 변하고 있는 일본의 AI 로봇이 멸시거나 홀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살펴주는 로봇 강아지 등 AI가 그 정신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 고민 상담이나 외로움을 달래주는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리얼스트의 아톰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영화 속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outside the ring. Damn, it looks like Adam has a shadow function. So basically, that means Charlie Kenton is fighting the last round of this fight against Zeus. Well, I tell you what, it doesn't seem to be much help because Adam is backed up against the ropes again. 네, 아톰의 사례로는 새로운 ECOG 디코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ECOG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ECOG 디코더란 뇌의 표면에 전극을 설치합니다. 이때 이 전극은 뇌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이를 명령으로 바꿔주는 계산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팔의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기존 ECOG를 장착을 하고 팔을 1시 방향으로 뻗었을 때 기존 ECOG 디코더는 제가 날 1시 방향으로 뻗었다는지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점을 고하는 것이 새로운 ECOG 디코더입니다. 새로운 ECOG 디코더는 에코 상태 네트워크와 24개의 가우스 편극값을 이용하여 팔의 방향을 불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팔을 24개의 방향으로 정확히 구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ECOG 디코더는 BMI 시스템 등 다양한 곳에 이용되어서 로봇 파일 제어 시스템에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ECOG 디코더를 이용한 누그레이크암 환자분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ECOG 디코더 시스템입니다. 네, 혹시 이 노래가 나오는 영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화 터미네이터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로봇의 기능 한번 살펴보죠. 네, 이렇게 액체 상태의 로봇으로 변하게 되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실생활에서 액체나 고체 상태로 자유자재를 바꾸면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로봇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없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것을 인간은 개발해냅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따른 한 연구진에 따르면 이렇게 갈륨과 자성 입자를 넣어서 그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 발생한 열에 의해서 고체 상태의 금속이 액체 상태의 금속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장치함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이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봇은 그 복잡한 회로에서 납땜을 할 때 정확성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특정한 부분에 약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구조물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예, 이렇게 첨단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첨단 기술이 진짜 실생활에 이용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의문이 계기가 되어서 이루어진 용어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 놀라웠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업고 창신이라는 가치를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비트, 코인 말고 바이오 정보 기술을 발표하게 된 김도윤, 김범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강연을 듣기 앞서 우선 BIT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범수씨, 범수씨는 혹시 BIT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BIT요? 혹시 북치박치 이런 비트박스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범수씨, 비트박스의 BIT 말고요 다른 비트 말이에요. 혹시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BIT는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준말로 이제 생명과학 기술과 정보과학 기술이 합쳐진 융합적인 새로운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4차를 넘어 5차 상까지 넘어오고 있는 우리 방송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트, 코인 말고 바이오 정보 기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한 노래 퀴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신호등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와 아주 잘 어울리는 BIT가 하나 있어서 이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BIT는 바로 바이오칩, 다른 말로는 마이크로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마이크로레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작은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범수 씨가 자신이 암에 걸리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했죠. 자, 그런다 저와 범수 씨의 DNA를 각각 추출해서 이제 범수 씨의 단일가락 DNA는 빨간색으로, 저의 단일가락 DNA는 초록색으로 염색을 시켰다고 한번 해보죠. 그 후 마이크로레이 칩 위에 수만 가지의 DNA를 올려놓은 후 저와 범수 씨의 DNA를 그 위에 다시 올려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레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범수 씨? 아마 마이크로레이 색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레이 색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계열의 색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빨간색 계열 부분은 검사자, 즉 범수 씨의 DNA와 더욱 많이 반응한 부분들, 초록색 부분은 즉 일반인의 DNA와 더욱 많이 반응한 부분들, 노란색 계열은 저와 범수 씨 양측의 DNA와 모두 많이 반응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도 이제 범수 씨, 즉 검사자인 범수 씨의 DNA와 더욱 많이 반응했던 빨간색 계열에 어떤 DNA들이 있는지, 암과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를 조사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범수 씨가 암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시간 절약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절약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굉장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뇌가 굉장한 구조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 뇌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특정 강도 이상의 신호가 왔을 때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희 뉴로모픽 컴퓨팅에서는 좀 더 다른데요. 바로 아니죠. 저희 뉴로모픽 컴퓨팅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컴퓨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저희 컴퓨터는 바로 콘 모임한 구조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 모임한 구조는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빼온 다음에 계산해야 하는 순차적인 구조를 띠는 형태인데요.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1 더하기 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서 1과 더하기 2라는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서야 CPU에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뉴런오픽 컴퓨터는 다릅니다. 저희 뉴런오픽 컴퓨터는 이제 신호가 전달될 때 그 전달된 정보들의 잔상을 기억하는 뉴런의 방식을 모방하여서 연산과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뉴런오픽 컴퓨터에서는 다릅니다. 저희 현재 컴퓨터들은 0과 1을 사용한 이진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뉴런오픽 컴퓨터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병렬적인 구조를 통해 연산과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확실히 굉장하네요. 네. 근데 범수 씨도 조사한 게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림 씨, 잠시 불 좀 보실래요? 갑자기요? 네, PDK-1 좀 보기. 자, 여러분 혹시 PDK-1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PDK-1은 저희 신체에서 노화를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PDK-1은 단순한 단백질 아닌가요? 이게 대체 BIT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PDK-1을 찾아내기 위해 BIT가 활용됐기 때문이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PDK-1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자열을 통하면 노화된 세포가 역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사용했죠. 마침 수많은 실시 중에서 어느 것이 직접적으로 전등과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PDK-1을 PDK-1이라는 단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데요.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간단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PDK-1을 찾아냈습니다. IT가 생명공학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마이크로어레이나 뉴런오픽 컴퓨터처럼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 말고도 이렇게 PDK-1처럼 생명과학과 관련된 무언가를 쓰는데 IT가 활용되는 것도 BIT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는 저희 시세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더 조사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간단한 인물 캐시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게 누구인지 아실까요? 손흥민인가요? 자, 아무래도 두 가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정답은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진을 왜 보여준 거죠, 범수 씨? 그것은 바로 이 검은색 토끼가 전자 성능 추적 시스템, 줄여서 말하면 EPTS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실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BIT로 가장 대표적인 게 웨어러블이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애플워치를 차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한두 명쯤 들어주셨는데요. 애플워치는 저의 실생활에서 가장 쉽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이러한 애플워치에서는 심박수 측정, 심전도 검사, 혈중 상태 측정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EPTS에서는 애플워치 외에도 GPS 수신기,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센서, 심박수 센서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하자면 GPS 수신기는 운동장 내부에서 선수들의 활동량과 범위를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고요. 자이로스코프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방향 전환 방식을 측정 분석하고, 가속도 센서는 선수들이 최고 속력으로 움직이는 스프린트의 거리랑 패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외에도 EPTS는 이런 수백 가지 세부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선수들의 운동 활동량, 피로도, 회복량 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왜 많이 쓰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범수 씨, 지금까지 BIT가 무엇이고 또 실생활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확실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BIT 외에도 IoT나 MR 등 여러 가지 미래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또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현재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미래 기술들과 함께 들려오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융합형 인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많은 곳, 저희가 더 이상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침 저희 학교에서도 1학년 때는 정보, 2학년 때는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을 가르치면서 사회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IT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들에게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식의 융합은 꼭 IT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과 공학 등 엮이기 힘들어 보이는 분야들도 점점 엮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 기술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의 파도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에서 점점 요구하고 있는 게 많아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 저희가 취할 태도는 바로 수용의 태도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기술과 지식들을 습득하고 익히면서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새로운 것이 넘쳐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말이 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현재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는 것도 이제 미래를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즉 현재의 자신을 가꾼 다음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저희가 나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BIT, 더 나아가 미래기술로 바라본 너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연 재밌으셨나요? 네. 이때까지 BIT, 코인 말고 바이오 정보 기술을 발표한 김범수,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